예, 오늘은 마지막 차시입니다. 사사시에는 지역사회 지표의 작성 방법 및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지표의 정의나 기능,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표가 해외에서 어떻게 작성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작성 실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사회 지표를 과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생산돼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 특히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적인 활용이 돼야만 지역사회 지표의 지속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래의 작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적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지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지표의 작성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준비 단계, 그다음 두 번째는 발전 단계, 세 번째는 제도화 단계입니다. 이걸 또 도식화한 게 이 표인데, 먼저 보시면 준비 단계에서는 지원 스텝, 말하자면 지원 인력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풀을 구성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지역사회 지표가 보면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포착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양한 영역별 전문가들의 참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지원 스텝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는 지표 선정의 기준을 설정하고 또 이슈 영역을 발굴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무엇이 모니터링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전문가와 지원 스텝을 이제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발전 단계에서는 핵심 이슈,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릴 때 시애틀 사례가 아니라 잭슨빌 사례를 보면 주민들을 지문 광고를 통해서 모집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삶의 질을 정하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또 영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이 핵심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연계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 도출 과정에서 이제 시민을 참여시킵니다. 이걸 호시가를 보시면, 이 시민공청회 퍼블릭 포럼을 진행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전문가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결과가 지원 스텝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게 의사결정자인데 통보되고, 의사결정자와 시민공청회 간에 또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걸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세 번째 단계는 제도화 단계입니다. 제도화 단계에서는, 이걸 실제로 누가 실행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표를 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일련의 작업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나 그다음에 실제로 통계 수집하고 발간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그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지표안을 선택하고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정책 변화가 실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표 작성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지표를 작성하는 데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먼저 탑다운 방식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전문가가 설정한 지표 체계를 바탕으로 지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논리적인 작업에 기초해서 지표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잘 구축된 평가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질적이고, 동질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타당한 지표 체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탑다운 방식은 지역사회의 우선순위, 프리오리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 참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탑다운 방식은 일반적으로 국제 단위나 국가에서 지표를 만들 때 대부분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OECD의 How is Life나 그다음에 통계청의 사회지표는 대부분 주민 참여보다는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사회지표 작성이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입니다. 반면에 버텀업 방식은 지역사회 지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데 시민,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도자,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지표를 선정합니다. 그다음에 시민 참여가 확대가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단점은 뭐냐면 개념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괄적인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이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성 이런 개념은 이런 큰 이슈가 지역민들 안에서는 이게 소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들이 간과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혼합 방식의 접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지표 체계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서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지표는 주민 참여가 상당히 좀 부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의 버텀업 방식으로 당장에 제가 보기에는 이동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다면, 중간 방식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가, 우리나라 지역사회 지표의 작성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먼저 지표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지표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지표의 선정입니다. 커뮤니티 인디케이터를 어떻게 이제 지표를 선정하느냐. 지표 선정, 지역사회 지표는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의 요구나 바람, 지역민의 가치에 기반해서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역민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요구에 기반해서 그 지표를 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측정할까를 결정하게 되면, 그런 개념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요구, 그 다음에 개념적인 틀,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이거에 기초해서 지표가 선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역사회 지표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큰 게 두 개가 원칙적인 거라면 좀 더 구체적인 지표 선정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표를 선정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타당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절성. 말하자면 우리가 측정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이라면 그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지표가 타당하냐, 이게 삶의 질을 얼마나 잘 포착해내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적절성입니다. 말하자면 지역사회의 중요한 쟁점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성, 말하자면 신뢰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측정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이 개념이 이런 어떤 내용이 지표로 선정되어야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측정될 수 없다면 그건 지표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명료해야 된답니다. 말하자면 그 의미가 이게 이렇게 방향이 모호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지표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누구나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성입니다. 말하자면 컴프레hen시브니스인데 이게 뭐냐면 관련 이슈의 다양한 부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측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용 효과성입니다. 이게 지역사회 지표를 작성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예산이 감당하기 어렵고 말하자면 그렇다면 이게 지표 작성의 자체가 의구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과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입니다.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 가능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비교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지표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또 하나 제가 흥미로운 게
물론 해외의 기준이긴 하지만 미디어 친화성입니다. 그 미디어 자체에서 이게 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 매체가 다루기 좋아하는 그런 지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지역사회 지표를 작성하게 되면 지역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데 그 보도할 때 지역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지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지표 자체의 전체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지표가 전체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을 보면 그 정치적이거나 제도적 또는 그 지역 내의 맥락에서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은 우리 지역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해 당사자들, 말하면 이 지역사회에 우리가 보통 사회발전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게 되면 거기에는 각각의 지표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하는 사람들, 시민단체들 그런 다양한 이해단체들, 이해관계자들도 있는데 그런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고 유용해야 된다. 의미가 없거나 혹은 그 유용성이 떨어지게 되면 지표 자체가 지속적으로 작성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감당 가능해야 되고 또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성 자체의 목적이 명료하게 기술되고 그 의도를 명확히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표 선정, 활용,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당사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 관심 있는 정보, 그런 것들을 선정해야 된다. 보고 선정되고, 그런 지표가 선정되고, 그런 지표 결과가 보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교화된 비전, 예를 들어서 오레곤 벤치마크를 보면 그 명확한 자기들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오레곤 주를 지향한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또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목적을 설정하고, 그 비전에 기초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세 개의 목적을 설정하죠. 거기에 의해서 그 연계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영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지표를 선정하는 그런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런 게 실제로 어떤 절차에서 내용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호주의 사회지표 체계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논리적인 문장들이, 사회지표 체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가장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사회 통계를 만들 때, 말하자면 사회 통계가 일반적으로 뭐 삶의 질이든 지속 가능성이든 그런 걸 측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또 웰빙 이런 걸 측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에 그들이 질문하는 순서를 잘 보면, 사회 통계나 사회 지표를 어떻게 작성하려고 하는지, 말하자면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들은 질문합니다. 웰빙이, 호주인들의 웰빙이 뭐냐? 그러니까 웰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정의부터 내립니다. 그 정의는, 웰빙의 정의는 관심 영역의 설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가족과 공동체, 교육, 이런 일련의 영역 설정을 통해서 이 영역들에서 호주인들의 웰빙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인 웰빙의 의미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요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 요인에는 장애 정보 여부, 그 다음에 교육 성취, 그 다음에 소득, 생애주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회적 요인에는 사회자본, 상호작용, 사회변화, 경제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개인의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지역민들의 삶의 조건들이 어떤 상태이고,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지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이 질문의 순서를 잘 따라오면 사회지표도 이런 식의 지역사회지표도 이렇게 작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지표를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웰빙의 상태나 시간에 따른 웰빙의 변화, 또 그 변화의 방향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각각의 영역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사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빈곤 문제, 실업, 범죄, 노숙자, 문맹률. 우리 지역에서 마지막 가장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가정 소셜 프로블럼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소득을 높여야 된다. 혹은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등등의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다문화 가족이 많은데 다문화 가족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해야 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그 지역 현안 문제들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 불이익을 받고 위험에 처해 있는가, 또 부는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인구 집단별로 각각의 웰빙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 집단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럼 이 인구 집단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지역사회 지표를 작성하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지표를 어떤 인구 집단별로 분해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살률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쓴다면 그 자살률이라는 것은 연령의 함수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분해해야 되고, 그러면 연령의 집단별로 사람을 나눠서 봐야 되고, 또 직업 유무에가 영향을 미친다면 직업 유무도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구 집단 내에서도 특히 취약 집단, 마이너리티 집단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게 유엔이나, 그러니까 이건 일관된 지표 작성에서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호주 같은 경우는 노인 집단, 실업자, 저소득층, 원주민, 그다음에 이주자, 우리로 치면 다문화족이죠.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은퇴자, 범죄 피해자, 이런 다양한 마이너리티 취약 집단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도 그러는데요. 그런 마이너리티 집단에 대해서 여성,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노인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수집 방법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측정 단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순서를 잘 보시면 이 4단계 특히 웰빙이 뭐냐, 또 어떤 요인들이 웰빙에 영향을 미치느냐, 또 국민들이 지금 웰빙에서 어떤 조건에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나빠지고 있느냐, 그 영역별로 다 다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직면한 사회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소셜 프로블럼, 이슈가 뭐냐, 이런 걸 다루고, 그 다음에 인구 집단 내에서 그게 어떻게 말하자면 자원이든 안전이든 또는 보건이든 그것들이 인구 집단 내에서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가, 그 실태를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5개의 질문이 지표를 작성할 때 매우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사회 지표가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호주의 사례는 매우 원칙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지역사회 지표가 실제로 작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물론 이게 해외 사례이긴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텝 인력을 먼저 구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진 목적을 이제 명료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가치와 비전을 이제 공유하고 합의하는 겁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모형이나 지표, 데이터 이런 걸 쭉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지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초안을 작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표 선정을 위한 회의를 보통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 선정을 이제 선정안이 마련되게 되면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생산 가능한지, 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등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표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로 지표를 조정 작업이 일어납니다. 지표를 지표안을 추가하거나 조정하는 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시면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우리의 비전이 변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는지를 재검토해서, 그러니까 또 기존 모형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의 사회지표를 한 9년 내지 10년 주기로 개편을 계속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하자면 새로운 차원들이 중요하게, 옛날에 고려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의 질에 대한 논의들을 반영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 사회가 새로운 문제에 고령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표 개편을 하는 겁니다. 수시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비전을 재검토하고 지표 전체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1, 2년 주기로 보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건, 그 지표에 대해서도 그 재검토를 일반적으로 한 2년 내지 5년 주기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지표가 생산되고 보급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자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지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간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지표가 작성이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보고서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보고서로 내고, 그 다음에 언론의 보도자를 보통 배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말하면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보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 수집하고, 기반 마련에서는 필요한, 지역사회 지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나, 그다음에 DB 구축, 또 자료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지표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관련 이슈, 중요한 이슈나 동향,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사례 연구도 좀 추가하라. 그다음에 가능하면 애그리게이트 인덱스를 좀 써라. 이렇게 말하면 지수화시켜서 좀 제시해라. 요약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이제 발간하고 이제 보급하게 되면 통상 통계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의 사회지표 보고서를 내고 또 추가로 이슈에 대한 또 쟁점들을 다루는 한국의 사회동향이라는 보고서를 추가로 냅니다. 그리고 그걸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보고서를 내게 되면 보도자료를 다 배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검토 또 디자인 최종 편집을 해서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작성되고 나면 정책 수립자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왜 강조되냐면 결국은 지역사회 지표도 정책적 활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하자면 정책 수립가들에게 이게 보고서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적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지역사회 지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해외의 연구에서 나왔던 10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에서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명확한 개념틀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개념틀이 영어로 프레임워크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도 지역의 비전에 기초한 그들이 어떤 정책을 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정책별로 영역을 나눠서 지표를 선정하고, 오레곤 벤치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이걸 왜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걸 달성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제 프레임워크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지표와 성과 지표를 연계한 어떤 개념들을 가능한 설정하라는 겁니다. 성과 지표를 좀 더 근데 이게 매우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성과 지표하고 지역사회 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레커멘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표의 변이의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이론을 가져라는 건데, 말하자면 결국은 지표를 작성하는 거는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살률 같은 경우 자살률을 하나의 지표로 선정하게 되면 그 자살의 지표 변이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보다 지금 지표가 자살률이 증가했다든지 혹은 특정 인구 집단에서 더 자살이 많이 발생한다면 왜 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자살이 더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과적인 설명이 가능해야만 정책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과관계가 규명되어야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개입함으로써 그 결과를 종속 변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대로 된 연구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리서치 디자인 자체를 아주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의사결정한 분들은 그 지금 현재 나온 그 지표 결과가 명확하고 또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또 논리, 말하자면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좋은 그 리서치 디자인에 기초해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연구 결과가 신뢰성이 의심이 가게 되면 뭐 사례수가 너무 적다든지 또 연구 과정에서 그 과학적인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연구 설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고 또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면 인력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게 정책적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지표를 예산 및 그 계획 수립에 연계해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 사실은 또 우리나라 경우는 대부분 그 지역사회 지표가 지방정부에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의 효율성이나 책무성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예산을 연계하고 또 계획 수립에 가능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레곤 벤치마크처럼 조법제화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 참여에 대해서 뭐 아마 해외에서도 시민 참여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닌 모양입니다. 뭐 다른 나라 경우할 때 그 지역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지표의 근간은 그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는데 그 핵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권고하는 걸 보니까 퍼블릭 포럼 공청회도 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또 전화조사 또 온라인 조사 또 시민 스포트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뭐 온라인이나 이런 것까지를 활용해서 그 시민을 참여시켜라. 이게 중요한 권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조직을 활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지표 자체의 정당성이나 그 결과의 신뢰성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은 왜곡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물론 지표 자체를 공무원이 작성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NGO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일정하게 확보가 됩니다. 중립성이 확보되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표를 작성할 때 말하자면 지역의 연구소나 혹은 뭐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정하게 말하자면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부터 미디어를 참여시켜라. 제가 지역사회 지표 관련해서 몇 군데 참여를 해보면 제가 뚜렷이 기억이 남는 게 전북의 성과 지표나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초기에부터 작성 과정에서 뭐 세미나를 할 때나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브리핑할 때 보니까 언론을 직접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기부터 미디어를 참여시키는 게 이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용 편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정보가 공개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좀 말하면 도에서 봤을 때 좀 결과가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되면 지표를 잘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보이는데,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통계센터 같은 것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지표가 공무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말하면 자료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포그래픽이나 GIS 기표 등 시각적인 자료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요약 보고서, 영어로 말하면 브리프 리포트라고 그러는데요. 지표 자체가 사실은 지표 체계가 굉장히 많고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역별 핵심 지표를 선정해서 지금 우리가 좋아지고 있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잘 공개 요약해서 공개함으로써 쉽게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그 지역사회 지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